칠순의 노부인 서마리는 서울 시내 오래된 아파트 한 구석에서 바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가지엔 작은 연분홍 꽃송이들이 달려 있었고 미세먼지를 가르며 불어오는 봄바람이 희미한 햇살과 함께 방 안을 스쳤습니다. 마리는 일어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또 봄이 왔네. 근데 우리 은지는 없네. 딸 하은지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0일. 마리는 오늘도 은지의 사진이 놓인 작은 상 앞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싱그럽고 해맑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핸드폰에 울리는 진동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사위 나태경이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날씨 좋대요. 진해로 꽃놀이 한번 가시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딸이 떠난 지 100일도 안 된 지금 벚꽃놀이라니. 하지만 태경은 연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가 생전에 어머님과 봄마다 꽃구경을 다녔다면서요. 이번엔 제가 대신 모시고 싶어요. 마리는 주저했지만 결국 태경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위는 아들처럼 자주 찾아와 말없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마리의 약을 챙겨주고 밥도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기차표를 예매한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역은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플랫폼 입구에서 두 사람은 짐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일치기 여행인데 사위가 챙겨온 가방은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태경아, 짐이 좀 많은 것 같지 않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여벌 옷이랑 약, 보온병 다 챙겼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태경이 집에 와서 안방 서랍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무언가를 챙기고 있었는데 무슨 준비냐고 묻자 태경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다 제가 하니까 어머님은 몸만 오세요. 그날 태경은 마리의 도장 주머니도 가져갔었습니다. 연금 서류 때문이라며 말이지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믿었던 사람이니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기억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요즘 기억력 괜찮으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한두 번은 그냥 걱정인가 싶었지만 자꾸 반복되는 그 말들이 어느 순간에는 마치 잊어버리길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생각 속에서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있던 중 마리의 옆에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돌리자 젊은 여성 한 명이 다정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대전행 기차 타시나요? 마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벚꽃 보러 가는데. 그녀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차 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따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녀는 종이 쪽지 하나를 마리의 손에 몰래 쥐어주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마리는 손에 든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낯익은 필체. 분명 은지였습니다. 엄마,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6번 플랫폼으로 오세요. 순간 마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태경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 한 병을 들고 다정한 미소로 다가오는 그 얼굴이 어쩐지 오늘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태경은 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기차 곧 들어오는데. 아니야. 괜찮아. 바로 저기 보여. 그 말을 끝으로 마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6번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걸음을 틀었습니다. 태경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엔 아직도 은지의 쪽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뒤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딸의 이름이 적힌 그 쪽지가 이상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6번 플랫폼에 도착하자 아까 그 젊은 여성이 긴장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리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맞으시죠? 걱정했어요. 안 오실까봐. 마리는 가쁜 숨을 내쉬며 되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은지 이름을? 서마리는 숨을 고르며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허리춤엔 영무원 명찰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핀 뒤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정윤주예요. 은지 선배랑 병원에서 같이 일했어요. 윤주. 그 이름이 마리의 기억 속을 스쳤습니다. 딸이 입원해 있을 때 병실을 드나들던 간호사.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마리에게 인사하고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윤주 맞구나. 그땐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잘 못 봤네. 괜찮아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바로 2역을 빠져나가야 해요. 사위분이 어머님을 데리고 가려는 곳, 벚꽃 구경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벚꽃 보러 가는 거라고 태경이가. 윤주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경남 모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떠 있었고 서마리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나태경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고 입소 예정 일자는 바로 오늘, 도착 예정 시간은 불과 2시간 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경이가 나를 거기로 보내려고. 은지 선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다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남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지켜달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태경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걔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선배님이 남긴 게 있어요. 윤주는 조심스레 가방 안에서 분홍색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꽃무늬가 은은하게 그려진 텀블러. 은지가 병원에서 항상 들고 다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은지 거구나. 항상 저거에 따뜻한 물 담아 다녔는데. 맞아요.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걸 저에게 맡기셨어요. 어머님이 위험해지면 꼭 전해드리라고요. 윤주는 텀블러 바닥을 조심스럽게 돌리더니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어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양손을 꼭 모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텀블러 바닥이 열리자 그 안에는 작은 USB와 낡은 열쇠, 반으로 접힌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배님 글씨 맞으시죠? 윤주가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또박또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USB 꼭 확인해봐요. 태경이 뭔가 이상해요. 내가 없으면 엄마 신병과 재산이 위험할 거예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마리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주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텀블러를 감싸 쥐었습니다. 딸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것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은지야,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니. 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윤주는 USB를 태블릿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몇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에게 법적 대응, 태경 관련 증거, 예비 계획. 그중 하나 엄마에게 폴더에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주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병원 침대에 누운 은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제가 없더라도 꼭 이거 봐주세요. 태경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남편이었는데 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자꾸 통장 얘기, 집문서 얘기만 해요. 엄마 도장도 몰래 챙기더라고요. 마리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딸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절대 요양원 같은 데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 목적이 뭔지 몰라요. 엄마 재산, 보험금 다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엄마 뜻을 먼저 물어봤겠죠. 윤주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혼자 아니에요. 윤주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매년 봄마다 벚꽃 보러 꼭 가요. 그게 우리 약속이잖아요. 사랑해요, 엄마.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리는 입을 막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딸이 떠났지만 그 목소리와 마음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기차 곧 들어올 거예요. 사위분이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마리는 윤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텀블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딸의 마지막 사랑이자 유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마리는 딸의 텀블러를 꼭 쥔 채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정윤주가 앞장서고 그녀는 뒤따랐습니다. 서울역의 회색 기둥들이 뒤로 물러나고 택시와 버스가 분주히 오가는 출입구 앞 윤주가 말했습니다. 저기에요. 제 차예요. 빨리 타세요. 사위분이 곧 플랫폼으로 가셨을 거예요. 마리는 급하게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윤주는 조수석에 앉은 마리를 바라보며 안전벨트를 매어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아니, 사실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윤주는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마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차는 교차로를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살피던 윤주가 말했습니다. 누가 따라오진 않아요. 다행이에요. 아마도 플랫폼에서 사라진 걸 알게 되면 바로 연락망을 돌릴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마리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태경.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이름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진동을 끄고 말없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윤주는 차를 작은 골목 안쪽으로 틀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사이에 자리 잡은 깔끔한 건물 앞에 도착하자 윤주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제 집이에요. 어머님, 잠시만 이곳에서 숨으셔야 해요. 마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고 윤주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고 단정한 공간. 어디 하나 지저분한 곳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이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액자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엔 병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중심에 딸 은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윤주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주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고 마리 앞에 조심스레 내놓았습니다. 선배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혼자 남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말했니?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상황이에요. 사위분이 어머님 명의로 요양원 입소 신청만 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서류, 보험계약 변경서 다 조작됐어요. 윤주는 소파 옆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은지의 메일 계정으로 온 알림들, 요양원 예약 완료 메일, 사위 명의로 신청된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이 도장난 저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 사위분이 몰래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메일 알림도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동 전달되도록 설정해 두셨어요.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마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세심함에 가슴이 찡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치채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걱정했으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준비까지 했을까? 윤주가 다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위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던 그 요양원.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알아봤어요. 위탁 병실이래요. 치매 진단서 한 장만 있으면 보호자 의사만으로 입소 가능합니다. 난 멀쩡한데. 하지만 사위분은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진단서를 만들려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전 병원에도 왔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했더니 뭔가 숨기듯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마리는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동안 떠올리지 못했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내가 왜 약 먹었냐고 자꾸 물어봤는지, 왜 갑자기 내 도장을 찾아갔는지, 왜 요즘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던 건지 다 이유가 있었구나. 윤주는 소파에 앉은 마리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젠 숨지 마세요. 법적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도움을 드릴 분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셨던 분인데 지금은 노인 권익 활동하시거든요. 은지 선배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도 부탁드렸대요. 그 아이가 그분도 준비했단 말이니 오늘 중으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사위분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 어머님을 제일 먼저 신고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실종, 유기, 혹은 정신 이상자로. 마리는 입술을 깨물며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딸이 말했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남긴 것들 꼭 믿으세요. 그날 밤 마리는 윤주의 소파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곳, 낯선 이불, 낯선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딸이 남긴 길 위에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윤주의 집에 머문 지 이틀째. 서마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같이 밥을 먹고 명절마다 선물까지 챙겨주던 사위가 자신을 요양원에 가두려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윤주가 가져온 자료, 메일 알림, 텀블러 속 딸의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이의 눈물로 남겨진 영상.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른 아침 윤주는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속은 좀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근데 계속 불안하네. 저 사람이 날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것 같아. 마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주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는 조용히 다가가 도어폰을 눌렀습니다. 바깥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두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에 경찰 신분증을 든 듯 보였고 다른 하나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울서 부경찰서입니다. 나태경 씨가 장모님 실종 신고하셔서 확인차 방문 드렸습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마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귀에서 맥박 소리가 울릴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바쁜데요.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그쪽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보호자 동의로 장모님 신변 확인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호자라니요.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그들의 태도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됐고 장모님 치매 증상 있으시다는 주치의 의견서도 들어왔습니다. 장기 미기가시 강제 보호 조치 가능합니다. 마리는 서랍을 열어 정윤주가 남긴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긴급시 연락 정윤주 김태진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김태진이라는 이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서말이에요. 지금 누가 경찰이라는데 집 앞에 와 있어요. 김태진의 목소리는 빠르게 긴박해졌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시고 통화는 절대 끊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그는 전직 사회복지사로 노인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은지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마리는 두려움에 떨며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가까이 대보세요. 카메라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문 밖 남자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고 손에 든 신분증을 비스듬히 비추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마리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랑 통화 중이에요. 필요하면 정식 절차 밟아서 오세요. 마리의 말에 노크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바깥쪽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그때 윤주가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경찰관을 대동하고 있었고 김태진도 함께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진짜 경찰은 도어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떠난 두 사람 경찰 아닙니다. 현재 신원 확인 중입니다. 사설 보안업체나 사위분이 고용한 사설 탐정일 가능성 높습니다. 김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노인 강제 감금 시도, 신분 사칭, 기록 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마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윤주가 물을 가져와 그녀의 손에 건넸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사람을 저렇게 끌고 가려고 하다니. 김태진은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사위분이 어머님 명의로 후견인 지정 신청까지 넣은 걸 확인했습니다. 후견인이요.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서 어머님 대신 모든 법적 재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보통 중증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입니다.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고 혼자서도 똑부러지게 살아온 자신을 치매 환자라며 요양원에 보내려 하다니. 김태진은 그녀 앞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사위분과 있었던 일,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도연이 너 정말 끝까지 그러겠다는 거니? 좋아. 그럼 나도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내가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하겠다. 서마리는 다시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딸이 떠난 이후로 사위가 보인 작은 의심조차도 스스로의 착각이라 여겨왔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 와서는 치명적인 방심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태진은 윤주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 갔습니다. 사위 나태경의 금융 관련 자료를 추적했고 마리의 명의로 된 부동산 처분 시도 내역, 보험금 수령 변경 내역, 그리고 위조된 위임장과 진단서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건 마리가 직접 태경을 마주해야 할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주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나태경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받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태경아. 장모님, 대체 어디 계세요? 지금 온 집안이 뒤집혔어요. 경찰에도 실종 신고했고 걱정돼서 죽겠어요. 마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많이 했겠구나. 근데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나왔단다. 혹시 나를 찾기 위해 무슨 수를 쓰진 않았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내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근데 말이다, 태경아. 내 도장은 내가 언제 가져갔니? 내 보험은 왜 내가 수령인으로 바꿨니? 요양원 신청서는 왜 나 몰래 냈고, 치매 진단서는 또 어떻게 손에 넣었니? 한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리는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걸 알고 있어. 은지가 남긴 자료, 영상, 텀블러, 그리고 너의 수상한 행적들까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내가 마지막 기회 줄 수도 있어. 태경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연기 같은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해결하시죠. 경찰에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그래. 이제야 내 본색이 나오는구나. 마리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주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을 내밀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면을 썼다고 해도 결국 벗겨지기 마련이지. 그놈이 딸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김태진은 그날 저녁 민사와 형사 모두를 염두에 둔 대응 플랜을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태경이 저지른 명의도용과 문서 위조, 보험 사기 관련 형사 고소였고, 두 번째는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와 재산 침해, 시도에 대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바로 접수하면 언론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위분이 물러서지 않으면
오히려 이용당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 노출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시죠. 마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딸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 걱정하며 준비했는지, 가슴속이 후벼 파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진과 윤주, 마리는 고소장 초안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정황을 담은 USB 사본도 복수개로 만들어 보관처를 분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단정히 머리를 빗고 정장을 차려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래된 주름 속에서 다시 강해진 자신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윤주야, 나 오늘 경찰서 가야겠어. 이제는 시작해야지. 은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 내가 끝내야겠어. 마리는 딸의 텀블러를 다시 한번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차 대신 차가운 진실과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고소장 접수처. 서마리는 고개를 곧게 든 채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위 나태경을 향한 고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명의도용, 문서 위조, 강제 입소 시도, 정신적 학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 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에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진은 그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나태경은 즉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장모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와 고소 내용은 망상에 기반한 것이라는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딸이 남기고 간 USB의 존재가 허구라는 주장과 정윤주와 김태진이 장모를 조종해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는 진술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간지 온라인판에 고령 장모, 사위에 의해 속았다고 주장하며 고소라는 기사가 올라왔고 댓글에는 장모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의심하는 악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윤주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기사 사위 쪽에서 뿌린 거 맞아요. 우리 쪽 변호인도 대응 준비하고 있대요. 마리는 천천히 화면을 내려보다가 껐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딸 은지가 남긴 또 하나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바로 녹음 파일. 그 안에는 태경과 은지의 생전 마지막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파일을 김태진에게 넘겼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그 애가 저한테도 끝까지 말 안 했던 마지막 카드였나 봐요. 녹음 속에서 은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 나 당신이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려는 거 다 알아. 내 병원 서류까지 뒤져가며 도장 찾은 것도 알았어. 엄마 치매 아니야. 내가 가고 나서 엄마까지 없애려는 거 절대 그냥 안 넘길 거야. 내가 남긴 파일들 꼭 필요한 순간에 열릴 거야. 그리고 녹음 말미에 들린 건 태경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녹음 그만해. 너 나 의심하는 거야. 그 뒤는 의도적으로 삭제된 듯 끊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증거로서도 심증으로서도 은지가 이미 모든 걸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진은 말했습니다. 이건 결정타입니다. 이걸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쪽 주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윤주가 사회를 보고 김태진과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마리는 단정한 차림으로 참석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은 죽기 전
사위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걸 준비해 두고 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명예 도용도 입소 신청도 모두 몰래 이루어진 겁니다. 회견이 끝나자 그동안 댓글로 헐뜯던 여론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한 언론은 사위의 욕심에 맞선 시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마리의 인터뷰 영상은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텀블러를 바라보며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날 지켜줬구나. 엄마는 이제 내가 없다는 게 아프지만 그래도 너 덕분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다음 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태경의 접근을 금지시켰고 보험사 또한 은지의 생전 의사와 달리 변경된 계약에 대해 원상 복구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형사재판. 마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이 남긴 흔적은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빛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3부. 서마리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른손에는 은지가 남긴 텀블러, 왼손에는 김태진이 건넨 고소장 사본을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방청석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나태경이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마리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외면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 위조, 상해미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증거 영상, 녹음, 의무기록 등은 모두 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태경의 계좌 내역과 위조된 진단서, 위임장 등을 차례로 열거했고 그가 마리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보험 수령인 변경과 부동산 처분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윤주의 진술과 김태진의 증언, 녹음 파일, USB 속 영상 자료가 모두 동일한 진술 구조와 날짜에 맞춰 들어맞는다는 점이 강한 정황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으며 그의 딸 또한 이미 중증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악행입니다. 변호인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은 감정에 치우쳐 있으며 고인이 된 고인의 주장만을 기반으로 형을 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인은 단지 장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입소를 도왔을 뿐이며 보험 수령 변경은 생전 딸과 상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방청석에서 정윤주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은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누구를 믿었고 누구를 두려워했는지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파일을 저에게 맡겼고 말의 어머님을 절대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모든 자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USB 원본과 복제본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동기와 날짜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편집이나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재판장 옆에 앉은 기술 분석관이 법정에 제출된 USB의 무결성을 확인했고 증거는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순간 태경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진은 조용히 마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문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나태경,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그 말이 떨어지자 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호송 직원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리는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복수에 성공하신 건가요? 마리는 텀블러를 가슴에 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제 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고 저는 이제 그걸 지켜낸 것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지, 은지야.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진실이 먼저 갔단다. 봄바람이 부는 날 서마리는 딸 은지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텀블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뚜껑과 은색 몸통, 작은 흠집들이 새겨진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손에 익숙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텀블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오늘 아침 직접 내린 따뜻한 유자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너 없는 지 1년 되는 날이구나. 많이 보고 싶다, 은지야. 마리는 그날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혔고 나태경은 구속된 채 복역 중이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망상에 휘둘린 노모라고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을 지켜낸 어머니, 늦은 정의를 바로잡은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텀블러 속 쪽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언젠가 이 텀블러를 열게 될 그날엔 제발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엄마는 분명한 사람이고 제가 사랑한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대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주세요. 그날 이후 마리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을 딸을 위해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딸의 텀블러에 차를 내리고 바람이 좋은 날이면 딸이 좋아하던 라일락 향을 맡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는 정윤주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가방엔 꽃다발이 담겨 있었고 꽃은 은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란 튤립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군요. 기억하시죠? 은지가 이 꽃만 보면 꼭 웃었잖아요. 그래, 그 애는 꽃을 보면 꼭 이름을 말하고 웃었지. 참 예쁜 애였지. 둘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윤주에게 물었습니다. 넌 이제 어떤 꿈을 꾸니? 윤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간병인을 위한 법률 자문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은지 덕분에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마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구나. 그거 정말 잘했다. 너도 내 딸처럼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도 마리는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해 혼자 지냈고 주 2회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를 때 이제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이른 봄, 정윤주가 다시 그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텀블러 은지 거 말고요. 이번엔 어머님 이름이 새겨진 걸로 준비했어요. 이제는 어머님 이름으로 살아가셔야죠. 텀블러 옆엔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마리,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남긴 사랑이 자신에게도 새로이 꽃피고 있음을 알게 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누군가의 피해자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라일락 향이 부는 봄바람 속에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텀블러 속엔 따뜻한 차가 식지 않은 채로 담겨 있었고 그 온기는 여전히 그녀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인생에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